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니, 빨간불 정도가 아니에요.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냥 잠깐 오른 게 아니라 1,450원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치솟아버린 상황인데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1,500원은 기본이고 1,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환율 문제를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감이 안 오시죠? 올해 11월 25일까지 계산해본 연평균 환율이 1,417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평균 환율이 1,398.88원이었습니다. 그때보다 무려 18.12원이나 더 높은 수치라는 사실이에요. 그 충격적이었던 외환위기 때보다도 환율이 더 올라가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1,500원 돌파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연속 동결이에요. 사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높은 환율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특히 젊은 층을 거론하면서 멋진 투자를 한다면서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다는 식으로 발언했습니다. 이후에 고환율 현상에 해외 주식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추가 설명을 했죠. 문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해외 주식 투자보다는 한미 간의 금리 차이와 통화 공급량, 그러니까 ME 증가율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통화량 이야기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원화가 과도하게 공급됐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에 풀린 통화량이 최근 3년 9개월 사이에 22.2%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고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면요.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통화량은 2.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긴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돈을 풀고 있으니까 원화 가치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2022년 1월에 3,639조 4,598억 원이었던 통화량이 2025년 9월에 4,447조 9,60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3년 9개월 동안 22.2%가 증가한 사실이죠.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31경 528조 원에서 32경 652조 원 수준으로 늘었는데요. 증가율로 따지면 겨우 2.9%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에서 해외 주식 투자 급증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현재의 환율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11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국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변동률을 살펴보면 원화는 3.29% 하락했습니다. 비교 대상 통화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는 2.11%, 대만 달러는 1.8%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 통화들보다도 원화가 더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겠으나 더 근본적인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통화량 급증과 한미 금리 격차를 핵심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 차이 역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4%입니다. 두 국가 사이의 금리 격차가 1.5%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자금은 당연히 달러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화를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달러를 보유할 때 이자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여기에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달러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율은 상승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경제 정책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리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금리 역전 상황이 지금 한국 역사상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뒤바뀐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횟수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1999년, 2005년, 2018년, 그리고 지금까지 총 4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금리 역전 기간은 대부분 21개월에서 25개월 정도였습니다. 대략 2년 정도면 정상 구간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2년 이후로 무려 41개월 동안 금리 역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고 시장이 느끼는 압박감도 매우 높습니다. 역전폭 자체도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1999년에 1.5%포인트가 최대 수준이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입니다. 그것도 미국이 최근 금리를 일부 내리면서 겨우 이 정도로 좁혀진 것입니다. 이렇게 길고 이렇게 크게 벌어진 금리 역전 현상은 한국 경제 전반에 흔들림을 일으키고 있으며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여기에 맞서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가 많고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순간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이자 폭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극도로 신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89.5%입니다. 이 수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는 OECD 가입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스위스 120.5.3%, 호주 112.7%, 캐나다 99.1%, 네덜란드 94%, 뉴질랜드 90.1%입니다. 한국 역시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고 이것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파급될 위험도 큽니다. 어느 폭으로, 어느 속도로 무너질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민감한 지점에 와 있는 사실이죠. 이런 구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환율 상승 압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취약함과 대외 상황이 맞물린 결과라는 점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내년부터는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달러 약세를 추진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의 환율이 적정 환율 수준인 1,450원대를 향해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업들의 해외 투자 증가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9월 말 기준으로 기업들의 외화 예금은 922억 6천만 달러, 한화로 135조 6,2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87억 5천 달러보다 35억 1천만 달러나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하고 또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내 자금이 원화로 환전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환율이 지속되면 여행이나 유학 경비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 물가 자체가 상승해버립니다. 원자재와 소비재 물가가 오를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이죠. 이미 곳곳에서는 물가 상승 조짐이 보입니다. 당장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 원유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름값은 비싸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고환율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자와 빵 가격도 일제히 올라갔는데요. 원재료 수입 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죠.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수입 단가도 전년 대비 10% 올랐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상황은 매우 기이합니다. 경제가 살아나서 돈이 돌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만 치솟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압박이 되고 있으며 서민 경제부터 기업 경영까지 모든 영역에 충격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물가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필수 지출 외에는 지갑을 닫게 되는데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식료품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도 떨어지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여기에 수입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곡물, 원재료 대부분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 LNG, 곡물, 광물 가격이 환율 상승과 맞물려 치솟으면 국내 생산업체들은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제조기업들은 원재료비 폭등과 인건비 부담 사이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빠르게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사실이죠. 문제는 기업 비용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류비, 원자재비, 수입 부품 단가가 동시에 오르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조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고 버틸 수 있는 기업과 무너지는 기업이 양극화되는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경제는 식어가는데 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집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환율까지 상승하는 구조는 경제가 한번 넘어지면 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환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기업 실적이 좋아서 수요가 폭발하는 것도 아닌데 외부 충격과 내부 취약성이 겹치면서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압박은 더 심각합니다. 일반 가정은 생활비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비용 상승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흐름이 이어지면 경제는 빠르게 무게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을 동시에 갉아먹는 이중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사실이죠. 모두가 이득이 되는 구조로 결과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고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